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번 영상이 끝나기 전에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인생의 지혜와 철학 이야기들을 언제든 놓치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라와 궁전, 그리고 평생의 지위마저 모두 잃고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달라이 라마가 전하는 만족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만족을 모르면 풍요 속에서도 불행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배워왔고, 사회 전체가 이 믿음을 끊임없이 강화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이루어지고 나면 신기하게도 만족은 잠시뿐이고 우리는 다시 그 다음에 조금만 더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끝없는 갈증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점 더 불행해지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야 할 것 같지만 여러 나라의 조사에서 소득 수준이 일정 궤도를 넘어선 뒤에는 행복도가 더 이상 비례해서 오르지 않는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우울감과 공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만족을 소유의 양으로 계산하려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자격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온전한 통치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모든 것을 잃고도 어떻게 만족의 지혜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이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4명의 서로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끝없는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하다는 진짜 풍요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달라이 라마라는 인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갸초는 1935년 티베트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농사와 목축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2살의 나이에 전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으로 인정받아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티베트의 심장부인 포탈라 궁에서 자라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막대한 보물과 사원들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정해져 있던 운명이었습니다. 포탈라 궁은 1000개가 넘는 방과 수많은 황금 불상,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선 그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그 어린 시절 자신을 둘러싼 화려함이 진짜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59년
중국의 티베트 점령이 격화되면서 그는 24살의 나이에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포탈라 궁의 모든 보물, 그리고 한국가의 지도자라는 지위를 모두 잃었습니다. 망명 이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는 더뎠고 티베트 안에서는 그의 사원과 문화유산 상당수가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 대신 자신에게 남은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불교와 문화를 지켜나가는 일에 남은 생을 바쳤고 전 세계를 돌며 평화와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자신의 새로운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6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인도 다람살라의 작은 망명 정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망명길에 올랐던 그날 밤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평범한 군인의 옷으로 변장하고 어둠 속에서 험준한 산길을 며칠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고 그가 짊어진 것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수백만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도에 도착한 뒤 포탈라 궁의 화려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임시 거처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원도 왕자도 그를 따르던 수많은 재산도 없이 그야말로 맨몸으로 다시 삶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상실 앞에서 평생 깊은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달라이 라마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나라와 궁전을 모두 잃었는데 어떻게 그토록 평온할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는 인터뷰 내내 달라이 라마의 표정에서 조금의 그늘도 찾을 수 없어 오히려 당혹스러워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그러자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궁전을 잃었지만 그 대신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답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통찰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 따라 인간의 고통 대부분이 가래, 즉 끝없이 더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래라는 개념은 불교의 핵심 교리인 사성제 중 두 번째, 집성제에서 비롯됩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이 바로 끝없는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오래된 가르침을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내며 우리가 흔히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는 소유와 성취가 사실은 고통을 재생산하는 순환 구조의 일부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질 뿐이다. 이 비유는 매우 정확합니다. 그는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사막에서 목마른 여행자가 눈앞에 소금물을 진짜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오히려 더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자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채우려 할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잠깐의 해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몸속의 갈증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해서 그것을 손에 넣으면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그 갈증을 잠시 잊게 할 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큰 갈증으로 되돌아옵니다. 새 차를 사면 몇 달간은 만족스럽지만 곧 그 차가 당연하게 느껴지고 더 좋은 차를 원하게 됩니다. 연봉이 오르면 잠시 기쁘지만 곧 그 금액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
더 높은 연봉을 갈망하게 됩니다. 승진을 하면 잠시 자부심을 느끼지만 곧 그 자리가 익숙해지고 그 다음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도달할 수 없는 지평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가 행복의 원천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진짜 만족이란 무언가를 더 얻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강연에서 종종 이렇게 덧붙입니다. 부유한 사람 중에도 불행한 사람이 많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많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다. 실제로 그는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억만장자들과 만난 적도 많지만 오히려 그들 중 상당수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큰 불안과 결핍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이런 만남들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마음의 평화가 결코 자동으로 함께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35살의 남성 오현석 씨입니다. 현석 씨는 입사 이후 꾸준히 연봉을 올려왔고 마침내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만족보다는 더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동료의 부수입이나 투자 성과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초조해졌고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한 채 재테크 정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이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늘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에는 주식과 부동산 관련 앱이 10개 넘게 깔려 있었고 그는 자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것도 늘 그 앱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는 지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돈 걱정만 하는데 우리 지금 그렇게 부족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당신은 대체 얼마가 있어야 만족할 것 같아? 이 질문에 현석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를 벌든 늘 그보다 조금 더를 원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금 더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석 씨는 이후 매달 얼마를 더 벌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가족과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록이 어색하고 부질없게 느껴졌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신기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느끼던 조급함이 조금씩 줄어들고 대신 가족과 보낸 소소한 순간들을 떠올릴 때 오히려 더 진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예전에는 돈이 얼마나 있어야 안심이 될지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43살의 여성 임수정 씨입니다. 수정 씨는 명품 가방과 옷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고 새로운 시즌 제품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구매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의 옷장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로운 물건을 살 때만 잠깐의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 짜릿함이 채 며칠도 가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 죄책감조차 새로운 쇼핑으로 달래려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정 씨는 정리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옷장을 정리하다가 태그도 떼지 않은 채 방치된 물건이 수십 개나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컨설턴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살 때 느꼈던 그 설렘은 사실 물건이 준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기대감이 준 것이었어요. 그 기대감은 상자를 여는 순간 이미 끝나버리죠. 이 말은 수정 씨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을 때마다 사흘간 기다려본 뒤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흘이 지나면 그토록 간절했던 구매욕의 상당수가 이미 사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수정 씨는 이 습관을 통해 절약한 돈으로 오히려 여행이나 배움처럼 경험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몇 달 뒤 친구에게 물건보다 경험이 훨씬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소유의 순간이 아니라 소유하기 직전의 기대감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48살의 여성 한지영 씨입니다. 지영 씨는 아들이 전교 1등을 해도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곧바로 전국 등수와 특목고 진학이라는 다음 목표로 마음이 옮겨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엄마들과의 비교 속에서 아들이 늘 한 단계 더 위를 향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했고 그 불안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지쳐갔고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100점을 받아도 다음 시험 걱정을 먼저 하시잖아요. 저는 엄마를 한 번도 만족시켜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지영 씨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아들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을 뿐 정작 아들이 이미 이루어낸 것들에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영 씨는 그날 이후 아들의 성적표를 받으면 다음 목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표현이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고 오히려 성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자 아들 스스로 공부에 대한 흥미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영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아이를 다그칠 때보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해 줄 때 아이가 훨씬 더 스스로 성장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미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늘 그 다음의 결핍에만 시선을 두고 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56살의 남성 강덕수 씨입니다. 덕수 씨는 젊은 시절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뉴스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옆집 사장이 새로운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초조해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는 늘 부족하다는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도 마음 한구석에는 다음 투자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수 씨는 건강검진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이상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지금처럼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덕수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3대가 먹고 살아도 남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더 채우려고 내 몸까지 망가뜨리고 있었을까? 그는 이후 재산을 더 늘리는 데 쓰던 시간의 일부를 지역 아동센터를 후원하고 직접 봉사하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아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아이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쓸 때는 늘 부족하게 느껴졌는데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하니 오히려 처음으로 충분하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덕수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심장 수치가 안정을 되찾았다는 소견을 받았고 그는 이것이 재산이 늘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조급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부동산 정보보다 아동센터 아이들의 성장 소식을 더 기다리게 되었다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연석 씨, 임수정 씨, 한지영 씨, 강덕수 씨,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끝없는 갈증이 어떻게 우리를 풍요 속에서도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만족이 어떻게 그 굴레를 끊어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원하게 되는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도파민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쾌감을 만들어내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흥미롭게도 도파민은 실제로 무언가를 손에 넣은 순간보다 그것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분비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 유명한 실험에서는 실험용 쥐가 먹이를 실제로 먹는 순간보다 먹이를 향해 다가가는 과정에서 도파민 분비량이 훨씬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는 원래부터 만족이 아니라 추구 그 자체에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순간의 기쁨보다 늘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더 강한 동기와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쾌락의 쳇바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느끼는 행복감은 매우 짧고 뇌는 금세 그 새로운 상태를 기준선으로 재설정한 뒤 또 다른 결핍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현대의 소비 사회와 만나면서 끝없이 새로운 자극과 소유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광고와 소셜미디어는 이 도파민 시스템을 정교하게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에게 없는 것,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 노출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감을 주입받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물론 현대 신경과학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강조한 소금물의 비유는 바로 이 도파민의 함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석 씨, 수정 씨, 지영 씨, 덕수 씨 모두 더 많이 채우려 애쓸수록 오히려 불안과 결핍감이 커졌고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시선을 돌리고 나누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진짜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만족은 무언가를 더 얻은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순간 찾아오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누구나 그 시선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끝없는 욕심에서 벗어나
진짜 만족을 찾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밤 이미 가진 것 3가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현석 씨가 부족함 대신 함께한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듯이 오늘 하루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이루어낸 것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점심에 먹은 따뜻한 밥 한 끼, 퇴근길에 본 노을처럼 아주 구체적인 순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구체성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뇌는 그 감사함을 훨씬 더 생생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사흘의 기다림을 두는 것입니다. 수정 씨의 사례처럼 즉각적인 구매 대신 사흘을 기다려본 뒤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순간적인 충동과 진짜 필요를 구분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비교의 대상을 위가 아니라 아래로도 넓혀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가끔은 지금 내가 가진 것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도 함께 떠올려보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삼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항상 위쪽만 바라보며 스스로를 결핍된 존재로 규정하는 습관을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비교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넓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성취의 순간에 다음 목표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잠시 멈추어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영 씨의 사례처럼 목표를 이루었을 때 곧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 최소한 하루는 그 성취 자체를 온전히 느끼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멈춤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성취의 기쁨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다음 목표로만 계속 떠밀려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갖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새로운 물건이나 성취를 원할 때 이것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자극을 향한 갈증인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분이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반복할수록 우리는 진짜 필요와 순간적인 욕망을 훨씬 더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통해 충만함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덕수 씨의 사례처럼 더 가지려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지금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어 보면 소유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던 충만함을 뜻밖에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보다 타인을 위해 돈을 쓸 때 사람들이 더 오래도록 행복감을 유지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눔이 단순한 미덕을 넘어 실제로 우리의 뇌가 만족을 느끼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달라이 라마처럼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자유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갖지 못했거나 잃었을 때 그 결핍에만 집중하는 대신 그로 인해 오히려 내가 얻게 된 여유나 자유가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집을 갖지 못했다면 그만큼 관리에 드는 시간과 부담에서 자유롭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그만큼의 어둠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도파민이 추구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소유보다 과정 자체를 즐기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목표 대신 그 여정 자체가 즐거운 활동을 삶에 늘려가면 목표를 이룬 뒤에도
허무함에 빠지는 대신 지속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액을 모으는 것만이 목표라면 그 금액에 도달하는 순간 허무함이 찾아오지만 돈을 다루는 과정 자체에서 배움과 성장을 느낀다면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이 작은 전환은 우리를 도파민의 쳇바퀴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해줍니다. 9번째 방법은 만족을 도착지가 아니라 태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만족을 어떤 조건이 채워졌을 때 도달하는 목적지로 생각하지만 달라이 라마가 보여주었듯 만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는 나라를 잃은 그 순간에도 만족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특별한 초인이어서가 아니라 만족이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훈련으로 다다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순간 아무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만족이라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서서히 끝없는 갈증에서 벗어나 지금 이미 충분하다는 진짜 풍요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2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 방법은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소유와 성취를 볼 때마다 그것이 그 사람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 그 사람 역시 자신만의 결핍과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려해 보이는 사진 한 장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불안과 고민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부러움이라는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11번째 방법은 만족을 연습하는 것이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역시 하루아침에 완전한 평정심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망명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매일 수행하며 그 마음을 다듬어 왔습니다. 우리 역시 단번에 완벽한 만족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매일 조금씩 그 근육을 단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다시 한번 지금 가진 것에 시선을 돌리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11가지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서서히 끝없는 갈증에서 벗어나 지금 이미 충분하다는 진짜 풍요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그는 나라를 잃었지만 그 상실 앞에서 원망 대신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선택했고 바로 그 선택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사람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궁정과 나라였지만 그가 지킨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소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오연석 씨, 임수정 씨, 한지영 씨, 강덕수 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갈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하루 이미 여러분이 가진 것들에 잠시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몸,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나라를 잃고도 자유를 발견했듯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이미 가진 것 안에서 여러분만의 자유와 풍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끝없는 갈증을 조금이나마 잠재우고 지금 이 순간의 풍요를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의 지혜로운 통찰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작은 평온과 진짜 풍요가 함께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